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집 나간 남편을 뉘우치게 한 여장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나가버린 남편. 일제 초기에 옥경준이라는 사람은 막대한 재산이 있었으나 외아들로 태어나서 워낙 귀염둥이로 자란 데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많은 재산이 제 차지가 되고 보니 더욱 교만하여 집 일을 전혀 돌보지 않고 주색 잡기로 하루를 보냈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결혼한 아내 조 씨는 얼굴도 미인이고 천성이 현숙하여 베개 하나도 나무랄 곳이 없는 요조 숙녀였건만 경주는 돌아본 채도 않고 허구한 날 술집 여자들과 어울려 보름이 지내도록 집에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여기에 골머리를 앓게 된 조씨 부인은 어느 날 참다 못하여 옥경준을 보고 마음을 다잡아서 주색을 멀리하고 집 일을 보살피도록 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지요. 이 말이 귀에 거슬렸던지 옥경준은 성을 내며 그런 말을 하려거든 저승에 가서나 만나보자고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린 후로 반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생과부가 된 조 씨는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지요.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온 옥경주는 친척과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답니다. 이때 친구 중의 한 사람이 의분을 참지 못하여 입을 열었지요. 여보게, 돌아간 자네 부인은 용모로 보나 덕행으로 보나 모범이 될 만한 숙녀인데 이런 훌륭한 부인을 마다하고 다른 계집들만 따라다닌다는 것은 마치 보옥을 버리고 말똥을 줍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는 도무지 자네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나는 나대로의 취미가 있다네. 그러니 자네도 다시는 나의 행동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말아주길 바라네. 이 같은 옥경준의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은 크게 분노한 나머지 인근 동네를 다니며 옥경준의 나쁜 버릇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딸을 이 사람에게 주면 일생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놓아서 옥경준은 다시 결혼을 하려고 중매를 놓아보았으나 한 사람도 딸을 주려고 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여기에 화가 난 옥경준은 평양 부중으로 사람을 들여보내서 막대한 대가를 주고 가장 어여쁜 기생을 데려다가 첩으로 정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새로 들어온 기생에게 반하여 별로 나다니지도 않고 집에서만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자 차차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옛 버릇이 다시 나타나 틈틈이 나돌아다니는데 재미를 들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되니 질투가 심하던 기생첩은 옥경준을 보기만 하면 쫑쫑거렸지요. 여기에 화가 난 옥경준은 돈 받고 팔려온 것이 무슨 주제에 잔소리야? 하고 흠씬 두들겨 패주었답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기생첩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이 소문이 인근에 퍼지게 되자 딸을 둔 부모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경준에게는 절대로 딸을 주지 아니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였답니다.
옥경준도 적지 않게 걱정이 되었던지 다시 중매를 놓아서 그럴듯한 색시를 물색해 보았으나 한 사람도 옥경준에게 딸을 보내려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이웃 동네에 사는 선씨집 딸이 과부가 되어 친정에 돌아와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시집 오기를 자원하고 나섰답니다. 옥경주는 다행히 여겨 즉시 혼례식을 거행하고 색시를 데려오게 되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선우 씨의 장례를 염려하여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었으나 당사자인 선우 씨는 태어나여 조금도 근심하는 빛이 없었답니다. 원래 선우 씨로 말하면 이미 30을 넘은 과부인데다 또 얼굴도 보잘것 없었으므로 옥경주는 간신히 첫날 밤을 치르고 다시 집을 뛰쳐나가 한 달에 한두 번도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선우 씨는 조금도 불평빛을 나타내는 일이 없었지요. 다만 하인들과 같이 여름에는 부지런히 목화 농사와 양잠을 하고 겨울에는 실을 뽑아서 무명이며 명주를 낳아 장에 갖다 판 돈으로 다시 밭을 사서 과수원을 만드는 등 일에만 열중을 하였답니다.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는 일이 없었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해 주었지요. 옥경준도 선우 씨의 현숙한 부덕과 바다 같은 도량에 적지 않게 감동을 하였답니다. 임자는 시집 온 지 2해가 지났지만 조금도 질투하거나 불평을 말하는 일이 없으니 참으로 갸륵한 일이오. 저의 전 남편의 성질이 여자처럼 꽁하여 밤낮 집에만 들어앉아 있기에 가끔 바깥바람도 쏘이고 오라고 여러 번 권고하였지만 듣지 않고 허구한 날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병을 얻어 죽을 것을 생각하면 철천의 한이 되었던 터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저로서는 2손을 들고 환영하는 바이오니 집안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 마음껏 놀다 오십시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옥경주는 더욱 입이 벌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활개를 치며 놀러 다니기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서너 달이 지나간 어느 날이었지요. 시골 여자들에게 실증이 난 옥경주는 중매쟁이로 유명한 강노파를 찾아가서 인물이 천하일색이요 학식도 있고 가무에도 능한 명기를 하나 구해달라고 조르게 되었답니다. 지금 평양부 중 닭정골에 사는 백노파 집에 서울서 내려온 여학교 출신의 어여쁜 색시 셋이 있는데 그들을 한번 보신다면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강노파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옥경주는 구미가 당겨서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내어주며 제발 소개를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답니다. 그 시절 100원이면 아주 큰 돈이었지요. 그런데 웬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요긴하게 쓰기는 하겠지만 원 미안해서 어쩌나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꼭 훌륭한 색시 하나를 얻어들여야 할 텐데요. 이리하여 2 사람은 그 길로 평양 부중으로 들어가서 백노파 집을 찾게 되었답니다. 백노파 집에 들어가서 아랫목 보료 위에 앉았지요. 이윽고 여자 하인이 차를 올리자 뒤를 이어 2 사람의 기생이 들어와서 허리를 굽히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답니다. 이 2 기생은 이 집의 맏딸 소은과 둘째인 소아로서 모두 용모가 단아하고 또 극진히 받아주었지요. 행복감에 도취되어 어쩔 줄을 모르다가 곁에 앉은 강노파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이번에야 노파의 덕택으로 미인다운 미인을 보았소.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결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소. 이 집 셋째 딸 소월이가 가장 뛰어나게 아름다운데 오늘 마침 노름에 불려가고 없는 모양이니 경솔히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는 가운데 주한상이 들어왔는데 시골에서는 일찍이 먹어보지 못하던 음식이었답니다. 이렇게 흥겹게 노는 가운데 노름에 갔던 소월이가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종의 부축을 받아 옆방으로 들어가서 눕고 나오질 않았답니다. 이리하여 그날 밤은 둘째인 소와 방으로 가서 자게 되었지요. 다음날 아침 소와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백노파가 들어오더니 놀아준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었지요. 옥경주는 아내 선우 씨에게 편지를 쓰고 도장을 눌러주며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돈을 찾아오도록 하라고 일렀답니다. 그날 저녁 소월을 보게 된 옥경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던가? 시골 태생으로 안목이 넓지 못한 옥경주는 세상에 나온 후 처음으로 국색을 대하게 되니 이런 감탄사가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 백노파가 들어와서 대가를 청구하는데 그것은 소아의 것보다 5배가 되는 대금이었지요. 옥경주는 마음속으로 심히 놀랐으나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전번과 같이 편지를 써주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는 사이에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그동안 첫째인 소운과 둘째인 소아는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았답니다. 물론 백노파는 새 기생의 생활비조로 한 달에 꼭꼭 10,000원씩을 청구하였지요. 그럴 때마다 편지를 써 보내면 선우 씨는 시각을 지체하지 않고 돈을 보내곤 하였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1년이 지났지요. 월말에 가서 돈을 청구하였더니 현금이 아니라 비녀며 가락지 같은 금은 폐물을 보내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비단이며 피륙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의복이며 서화를 보내왔지요. 옥경주는 이것을 수상히 여겨 가지고 온 하인을 불러 물어보았답니다. 하인은 품 속으로부터 책 한 권을 내어주었지요. 받아서 펼쳐보니 그곳은 일종의 계산서로서 아무해 아무 달 아무 날에는 논을 팔아 얼마를 보냈고 또 3달 전에는 집을 잡혀 얼마를 보냈다는 사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이것을 본 옥경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니, 그 많은 재산이 벌써 다 없어졌단 말이야. 집을 잡혔다니. 여기 와 계신 지가 3년이나 되지 않았소. 그러니 집안에 뭔들 남았겠습니까? 이러는 가운데 또다시 월말이 되어서 백노파가 돈을 청구하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답니다. 돈이 없는 것을 눈치챈 백노파는 태도가 돌변하여 얼음같이 차가워지며 여러 식소리 먹고 살아야겠으니 정리는 딱하지만 빨리 나가주어야겠다고 등을 밀다시피 하였지요. 그제야 옥경주는 집에 가서 돈을 만들어 오겠다고 큰 소리를 친 후 어슬렁어슬렁 본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찌된 일인지 자기 집 대문에는 알지 못하는 딴 사람의 문패가 붙어 있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친척의 집을 몇 군데 들러보았으나 한결같이 선우 씨의 종적을 모른다고 하며 평소 옥경준의 행동을 밉게 생각하여 밥 한 끼 먹어보라고 말이 없었지요. 다시 처갓집으로 가서 물어보았던데 역시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딸을 찾아 놓으라고 아우성이었지요. 다음 날 빈손으로 돌아와 백노파 집에 가보니 대문을 바깥으로 잠궈 놓고 어디론지 떠나가 버리고 없었답니다. 이리하여 올 때 갈 데가 없게 된 옥경주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가련한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답니다.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한데 잠을 자가며 문전 걸식을 하게 된 지도 어느덧 2해째 접어들었지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어느 큼직한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밥을 구걸하다가 그 집 하인에게 밥 주걱으로 보기 좋게 따기를 얻어맞고 쫓겨나와 으스스 떨며 담 모퉁이에 서 있으니 옆집 주부가 불쌍하게 여겨 얼어서 돌같이 굳은 수수밥 한 덩어리를 갖다 주었지요. 지난 날의 호화롭던 생활을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나고 살고픈 마음이 조금도 없었답니다. 에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가릴 것이 무엇이겠나? 마지막으로 이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여 한번 배부르게 먹어나 보고 죽기로 하자. 이렇게 결심한 옥경주는 훌쩍 담을 뛰어넘어서 안 마당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집 하인들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집 곳간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답니다. 곳간 속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법관이 신문하러 나왔다고 떠들며 하인이 들어와서 옥경준을 끌어다가 대청뜰 아래 굴렸답니다. 이윽고 머리를 들라는 호령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고 보니 화롯불이 이글이글한 청상에 앉은 법관이라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찍이 자기 집 살림을 맡아보던 집사였지요. 그러고는 그 옆에 아내 선우 씨가 잘 차려입고 앉아있고 그 뒤에는 백노파집 3기생이 각각 아이를 안고 있으며 동편과 서편 그 자리에는 여러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부끄럽고 죄송하여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차에 문득 선우 씨가 입을 열었답니다. 당신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이오. 이 자리에는 여러 일가 어른들도 앉아 계시지만 당시에 내가 당신의 하는 짓을 말렸다면 전 아내 때와 같이 당신 손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를 것이오. 그러므로 나는 생각다 못하여 따로 살 방침을 차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서 전과를 뉘우친다면 이 집 사내 주인으로 받드는 동시에 세 첩과 2 아들과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임자는 이름만 이 집 주인이지 재산에 대하여는 단돈 1전이라도 손을 대지 못할 것과 또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어야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이것을 못하거든 지금이라도 나가서 거지가 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아내 선우 씨의 일장설화를 듣고 난 옥경주는 크게 뉘우치고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아내의 말대로 일일이 복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써서 주고 그날부터 그 집 주인이 되어 한 아내와 세 첩과 2 아들을 거느리고 다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원래 이것은 여장부 선우 씨가 남편의 못된 버릇을 고칠 겸 또 얼마 안 되어 다 없어질 재산을 건지기 위하여 따로 살림을 배치하고 서울로부터 1등 명기 3명을 사다가 백노파로 하여금 옥경준을 녹여서 돈을 빼앗도록 한 것이었는데 사실 돈은 백노파의 손을 거쳐서 다시 선우 씨의 손으로 돌아왔으니 외형상으로는 재산이 없어진 폭이 되었으나
내적으로는 조금도 손실이 없었답니다. 욕심쟁이 스님의 무지개 다리. 외금강 선화구역의 발현동 골짜기를 씻으며 흘러내리는 개울에는 무지개처럼 큰 돌다리가 있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 개울 건너편으로 가면 먼 옛날 있었다고 하는 발현사라는 절터가 남아있지요. 멀고 먼 옛날 외금강 발현사에 욕심 많은 늙은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스님은 불공하러 절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머니 돈을 동전 한 입까지 박박 털어낼 뿐 아니라 불공을 들인 뒤에 남아 돌아가는 쉰 음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기를 싫어하는 지독한 욕심쟁이였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하루는 그 스님을 찾아왔지요. 발현사 마당에 들어서니 스님은 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스님에게 점심 요기를 좀 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스님은 눈을 부릅뜨며 이거 웬 거지가 와서 재수없게 구는 것이야. 요새는 불공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나도 사흘째 요 모양 요 꼴로 쫄쫄 굶고 있단 말이야. 하며 매몰차게 쏘아붙였지요. 할아버지는 괘씸한 마음을 억지로 참으며 스님이 들으라는 듯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스님이 부자가 될 묘책을 알아가지고 왔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심하군요.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답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스님은 이보시오 하면서 허겁지겁 할아버지 뒤를 쫓아갔지요. 스님은 자기가 사람을 잘못 보고 큰 실수를 하였으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지요.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한 스님은 할아버지에게 부자가 될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하였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할아버지는 스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고는 절간 앞에 흐르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솟아있는 자그마한 산 두 개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저쪽 개울 건너편 산은 고양이가 쌀 더미를 지키는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절이 있는 개울 쪽은 쥐가 나다를 훔쳐먹는 모양을 하고 있소이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두 산을 찬찬히 뜯어보니 과연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할아버지는 쥐가 스님의 절간 나다를 자꾸만 훔쳐먹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못 되었다며 이제라도 부자가 되려면 개울 저쪽에 있는 고양이를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여 쥐를 잡아먹게 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손뼉을 딱 치면서 과연 맞는 말이라며 감탄하였지요. 중은 할아버지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건너와 쥐를 잡을 수 있겠냐고 물었답니다. 지금은 개울이 가로막혀 고양이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으니 다리를 하나 놓아주어야 할 것 같소이다. 그런데 그 다리는 금강산에 있는 가장 좋은 돌을 다듬어서 꼭 무지개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묘책을 알게 된 스님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할아버지가 돌아간 뒤 스님은 이름 있는 석공들과 힘께나 쓰는 인부들을 모아 다리 공사를 하였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스님은 품삯이 많이 드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다리를 놓는 일에 나온 근방의 농부들은 몹시 신이 나서 일손을 다그쳤답니다. 그들은 발연사 계곡의 개울에 다리가 없어 장마 때면 나들이 한번 떠나려고 하여도 몇십 리 길을 멀리 돌아가야 했으며 농사일까지 큰 지장을 받아왔지요. 그런데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님은 재산이 다 바닥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행운을 위해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귀중품까지 팔아가며 다리 공사를 계속해 나갔지요. 다리를 다 놓은 스님은 그날부터 밤마다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꾸며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 돈이 마구마구 불어나기를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다리를 놓은 뒤부터 불공 들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요. 스님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당장 망할 지경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뒤늦게 할아버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스님은 화가 치밀어 다리를 헐어내려고 무지개 다리에 뛰어 올라가 커다란 망치로 다리를 부수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인의 기운이 모두 빠져 겨우 한 부분만 조금 헐어냈을 뿐이었답니다. 게다가 허리까지 다쳐 몸져 눕게 되었지요. 알거지가 된 중은 무지개 다리를 보기만 하여도 부하가 치밀어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답니다. 화병이 겹친 욕심쟁이 스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컴컴한 절간 구석에 틀어박혀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뒤 이 부근 마을의 농부들은 무지개 다리를 마음 놓고 건너다니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낸 중의 돈을 되찾아서 놓은 다리이니 바로 우리들의 다리지. 그렇고 말고 놓기도 우리들 힘으로 놓았으니 우리 다리고 말고. 양반 집으로 장가가고 싶은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이 총각네 집 이웃에 아주 번듯한 양반 집이 있었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하고 땅이 많이 가진 집이니 번듯하기는 번듯한 집이었지요. 그쯤 되니 콧대가 아주 높았답니다. 이웃에 사는 농사꾼 보기를 제 집 개나 닭 보듯 하였지요. 가난한 총각은 나이 20이 넘어 장가를 갈 나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양반집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지게 지고 양반집 앞을 다니다 보면 담 너머로 그 집 딸이 보였답니다. 집안 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참 곱고 참한 교수였지요. 그 집 딸도 마음속으로는 비록 농사꾼의 자식이지만 허우대가 훤칠하고 씩씩해 보이는 게 저만한 총각이면 신랑감으로 그만이다 싶었답니다. 총각이 밤낮 끙끙 앓다가 생각을 하였지요. 하루는 어머니를 졸랐답니다. 어머니, 저 양반네 집에 참한 교수가 하나 있지 않나요? 가서 우리 집과 사돈하자고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니? 그 집은 번듯한 부자야. 양반 댁이고 우리는 농사 짓는 집인데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그래도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말 꺼냈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런 말 했다고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이렇게 졸라대니 어머니도 별 도리가 없었답니다. 아들이 저렇게 바라는데 까짓것 원이나 들어주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싶어서 그 길로 양반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나님을 뵙자고 하였지요.
뒷집 안하기 아닌가? 무슨 일로 왔는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우리 아들놈이 이댁 따님께 장가를 들고 싶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 여편네가 그걸 말이라고 해. 얘들아,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에 못 내도록 입에다 똥을 쳐넣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똥 바가지로 똥을 퍼다가 입에 쳐넣었지요. 말 한마디 했다가 그런 몹쓸 수모를 겪고 털털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머니, 어찌 되었나요? 얘야, 말도 말거라.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똥만 실컷 얻어먹고 왔구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분한 생각이 들었지요.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다고 그 길로 총각이 양반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대감을 뵙자고 하였지요. 너는 뒷집 총각이 아니냐? 그래, 무슨 일로 온 것이야? 염치 없지만 이댁 따님을 저한테 시집 보내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저놈이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매우 쳐서 내쫓거라. 하인들이 모두 우르르 달려들어 몽둥이 찜질을 하여 내쫓았지요.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가지고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원통하고 억울해 잠이 잘 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깨를 하나 내었지요. 다음 날 이 총각이 산에 가서 솔개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솔개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솔개의 발에다가 초롱을 매달아 두었지요. 그래 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답니다. 밤이 으슥해지니 달도 없이 캄캄한데 이때 총각이 솔개에다 매단 초롱에 불을 붙여가지고 슬그머니 양반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올랐답니다. 저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 양반집에 불이 다 꺼지고 조용해 보였지요. 그때 목청을 있는 대로 빼가지고 벼락같이 호령을 하였답니다. 아무개 양반은 듣거라. 양반 내외가 자다 말고 호령 소리에 벌떡 일어났지요. 어서 나와 옥황상제의 명을 바꿔라. 양반 내외가 놀라 엉거주춤 마당에 나와보니 저 나무 꼭대기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소리가 틀림없이 거기서 들렸답니다. 내가 너희 집 딸과 뒷집 총각을 배필로 맺어 놓았건만 너희는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장차 사돈 될 사람의 입에 똥을 넣고 장차 사위 될 사람에게 몽둥이질을 하니 그런 고얀 일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살아날 줄 알았더냐? 천둥 같은 호령을 하니 반쯤 남아있던 혼까지 달아나 버렸지요. 양반 내외는 그만 땅에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옥황상제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뒷집과 사돈을 맺을 것이야. 상제님 명이라면 그리하겠습니다. 내일로 당장 시행하거라. 너희가 뉘우치고 내 명을 받드니 이만 용서하고 가겠다. 그러나 만일 명을 어길 때에는 너희 집이 폭삭 망할 터이니 그리 알거라. 그러고 나서 솔개를 가만히 놓아주니 솔개가 하늘로 높이 날아갔답니다. 솔개 발에다 초롱을 매달아 놓았으니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올라갔지요. 제 눈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았으니 속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밤에는 곱게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양반 내외가 헐레벌떡 총각네 집에 찾아왔지요. 여보게, 아무개 안에 있는가? 대감댁 내외분이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는 우리가 무엇에 씌었는지
자네 모자에게 못할 짓을 저질렀네. 부디 용서하고 우리 사돈을 맺게나. 그럼 그러지요. 이렇게 해서 가난뱅이 총각이 양반집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탯줄 감고 태어난 아기. 옛날 어느 마을에 집채만한 바위 하나가 갑자기 마을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길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바위를 보고 어리둥절하고 있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한 아이가 달려왔답니다. 우씨네 아들이었지요. 우씨네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근심 속에서 살았답니다. 그러다 몇 해 전에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얻었는데 바로 이 아이였지요. 아이는 두 손으로 바위를 번쩍 들더니 길 옆으로 휙하니 던져버렸답니다. 조그만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솟았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답니다. 하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난 날이었답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우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금줄을 건다 어쩐다 야단이 났답니다. 하지만 기뻐할 일이 아니었지요. 아기는 베베 꼬인 탯줄을 감고 태어난 것입니다. 산파가 아무리 탯줄을 자르려고 해도 탯줄은 좀채 끊기지 않았답니다. 이러다가는 아기는 울음 한번 울어보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었지요. 한참 동안 끙끙대고 있는데 밖에서 우씨가 억새풀을 건네주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파는 억새풀을 받아 들었지요. 질긴 억새풀로 탯줄을 끊고 또 끊었답니다. 마침내 탯줄이 끊기고 아이가 으앙하고 울었지요. 아니, 이게 또 뭐야?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 말을 잇지 못하였답니다. 아기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있지 뭐예요? 아가. 우씨 부인이 아기를 꼭 껴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부인이 우는 건 바로 전설 때문이었지요. 이 마을에는 매바위라는 곳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전설 하나가 전해오고 있었답니다. 이 마을에 날개를 단 영웅이 태어난다는 전설이었지요. 그 영웅이 태어나면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마을과 심지어는 나라를 뒤엎을 만한 큰 일을 일으킨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었답니다. 아이가 날개를 달고 태어났다는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모이기만 하면 수군수군 하였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갔답니다. 아이는 걷기도 전에 말을 하고 휙 날아 단번에 시렁 위에도 올라가곤 하였지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우씨 부부의 근심은 점점 더 깊어갔답니다. 어머니, 얼마 안 있으면 군사들이 저를 죽이러 올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몹시 나라가 혼란스러웠지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영웅이나 장수가 나타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였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영웅이나 장수를 없애 자신들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하려 하였지요. 그러니 날개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턱이 없었답니다.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보다 제게 콩 한 자루만 구해주세요. 콩 한 자루를 어디에 쓰려고?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씨 부인은 콩 한 자루를 구해 주었답니다. 아이는 콩을 조물락조물락 거리더니 금세 떡같이 만들었지요. 아이는 그것을 판판하게 하더니 콩으로 갑옷을 만들었답니다. 갑옷은 아주 잘 만들어졌지요. 갑옷을 입은 모습을 이리저리 살피던 우씨 부인은 겨드랑이 쪽을 보다 깜짝 놀랐답니다. 겨드랑이 쪽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나 있었지요. 콩 한 알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답니다. 하지만 우씨 부인의 얼굴은 어두워졌지요. 벼랑간 밖이 소란스러워졌답니다. 큰일이 났어요. 군사들이 마을로 몰려오고 있어요. 곧이어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정말로 아이 말이 딱 맞았지요. 많은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답니다. 아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군사들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수많은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지요. 신기하게도 콩으로 만든 갑옷에 닿자 화살은 땅으로 툭툭 떨어졌답니다. 그걸 보고 군사들이 오히려 당황을 하였지요. 덤벼라! 아이는 큰 소리로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답니다. 아이의 겨드랑이에 달린 날개가 훤히 보였지요. 그것을 본 군사들은 움찔거리며 자꾸만 뒤로 내빼었답니다. 아니, 아이 하나를 해치우지 못하고 뭐하는 게야? 어디선가 호통치는 소리가 났지요. 그제서야 군사들은 다시 하나둘씩 앞으로 나왔답니다. 화살을 쏘아라. 칼을 높이 들거라. 대장이 싸우라고 재촉을 하였지요.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화살이 다시 빗발치기 시작하였답니다. 저기 저 겨드랑이에 구멍이 있다. 거기를 쏘거라. 대장이 한 사수에게 속삭였답니다. 아이가 이리저리 움직였기 때문에 쏘기가 쉽지는 않았지요. 사수는 신중히 화살을 아이의 겨드랑이에 조준하였답니다. 마침내 아이의 겨드랑이에 화살이 꽂혔지요. 아이는 그만 앞으로 푹 꼬꾸라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가 쓰러졌어. 군사들의 함성이 터졌답니다. 그때 우르르 쾅쾅 하며 갑자기 천둥이 쳤지요. 먹구름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하늘이 금세 어두워졌답니다. 하늘이 노했나 보다. 어서 도망가자. 군사들은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하였답니다. 뒤늦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아이를 안고 우씨네 집으로 향하였답니다. 아기야, 이제 편히 쉬거라. 우씨 부인은 아이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늘에 대고 빌었지요. 제발 아기 장수가 하늘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땅에 묻어주었답니다. 그러자 어둠이 걷히며 해가 다시 솟아났지요. 한편 마을에 있는 백마굴에서 이상한 말 울음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아주 구슬픈 소리였지요. 그 소리는 3일 밤낮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마을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백마굴로 가보았지요. 백마굴에는 눈부시게 하얀 말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죽은 아기 장수가 백마의 주인인 거야. 용맹을 떨치지도 못하고 아기 장수가 죽자 백마는 저리도 구슬프게 울었던 거지. 불쌍하기도 하여라. 주인을 잃어서 저렇게 울었던 거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워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마에게 물과 먹이를 갖다 주었지만 백마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울기만 하였지요. 어찌나 구슬프게 우는지 마을 사람들까지도 슬퍼서 함께 울었을 정도였답니다. 몇 날 며칠 울기만 하던 백마는 어느 날 말 개울이라는 냇가로 갔지요. 물속으로 힘없이 발을 들여놓다가 그만 백마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백마산과 백마굴에 전해지는 전설이랍니다. 엉큼 대왕과 김선달. 옛날 어느 시골에 남의 돈을 가로채 많은 돈을 모은 시골 부자가 있었답니다. 시골 부자는 무슨 재주가 있는지 시골의 웬만한 장사꾼들 중에 돈을 떼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시골 부자는 그것으로도 부족해 있는 돈을 다 모아 당나귀에 싣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평양으로 갔답니다. 돈 적게 들고 큰 돈 벌게 뭐 없나? 시골 부자가 여기저기 기웃거리자 벌써 소문을 들은 평양 장사꾼들은 자신의 돈과 재산을 빼앗길까봐 걱정을 하였지요. 그래서 장사꾼들은 꽤 많은 김선달에게 부탁을 하였답니다. 선달님, 못된 시골 부자가 왔다는 소식 들으셨소? 우리 돈을 꿀꺽 가로채지 않을까 불안해 못 견디겠으니 선달님이 그 엉큼 대왕을 좀 쫓아주시오. 김선달은 평양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우선 동전을 모아주십시오. 일이 끝나면 돌려드리지요. 김선달은 평양 장사꾼들이 모아준 동전 한 자루를 메고 대동강 가까이 있는 집들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동전을 한 입씩 나눠주며 부탁을 하였지요. 이 동전을 받아 두었다가 내일 아침 대동강 물을 기른 뒤 내게 돌려주시오. 다음 날 아침 시골 부자는 바람을 쐬러 대동강가에 나왔다가 눈이 휘둥그레 졌답니다. 대동강에 물을 길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땐 맨 사내의 자루에 돈을 한 푼씩 던지고 가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지금 무얼 하고 있소? 보면 모르오. 물값을 받는 중이지요. 아니, 물값으로 얼마나 받소? 물 한 지게 길어갈 때마다 동전 한 입씩 받지요. 시골 부자가 가만히 보니 잠깐 사이에 돈자루가 불룩하게 차올랐답니다. 세상에 이런 돈벌이가 다 있다니. 대동강물은 1년 내내 저절로 흐르고 사람들은 물 안 마시고 살 수 없으니 흐르는 강물처럼 돈이 쏟아질 돈벌이로구나. 시골 부자는 김선달에게 바싹 다가가 소곤소곤 하였지요. 이보시오. 저 대동강을 내게 팔지 않겠소? 팔다니 그런 말 마시오. 네, 부르는 대로 값을 주겠소. 글쎄 안 된다니까요. 이 대동강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요.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100명도 넘는 가족과 친척들이 살아가는데 이걸 팔면 그 식구들은 다 어쩌란 말이오. 시골 부자는 하루 종일 흥정해도 되지 않자 갖고 온 돈자루를 당나귀에 실어 떠맡기다시피 하며 다락다락 졸라댔답니다. 이건 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니 제발 좀 파시오. 그제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하며 당나귀를 끌고 갔답니다. 다음 날 꼭두 새벽부터 시골 부자는 덩실덩실한 걸음으로 대동 강가에 달려갔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궤를 갖다 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물길로 온 사람들이 웬일인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돈을 내고 가야지. 돈이라니 무슨 돈 말이요? 이 사람들이 소식도 못 들었나? 내가 어제 이 대동강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 이젠 내게 물값을 내고 가야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요. 이 대동강이 어째서 당신 것이요? 조상 대대로 아무나 길어먹는 물을 가지고 돈을 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자 부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따져 물었답니다. 이놈들아, 어제까지만 해도 물값으로 동전 한 입씩 자루에 던지고 가지 않았느냐? 그건 물값이 아니라 미리 나누어 주었던 돈을 돌려준 것이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돈에 눈이 어두워 앞뒤도 분간 못하시는구려. 대동강보다는 저 하늘의 구름이나 사실 걸 그랬소. 그럼 온천하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아니겠소? 시골 부자는 못난 짓을 한 것이 부끄러워 다시는 평양에 나타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묘비. 옛날 효자 김담은 아버지가 병환으로 위독하여 누워 계실 때 아버지의 똥맛을 보아가며 약을 처방하였답니다. 똥맛을 보아 쉰내가 나면 병자는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옛날 효자 효녀들의 일화를 보면 똥맛을 보고 병을 돌보는 대목이 많이 나오지요. 담은 부인을 불러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하였답니다. 부인, 아버지의 병이 너무 위중하여 명주를 더 이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지극한 정성에도 병세가 호전이 되지 않고 더 위중하다는 말인가요? 그렇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의 병 구원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으면 신에게라도 기대어 볼 수밖에 없지요. 이때부터 병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모두 구하여 처방을 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복양하였지만 끝내 아버지는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 김담은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을 하면서도 정성을 다해 아버지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모든 예를 갖추어 3년간의 심요살이를 하였는데 3년을 하루같이 통곡을 하고 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한 번도 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어찌나 애통하게 통곡하였는지 눈이 짓물러 눈병까지 얻었지요. 김담이 심요살이를 할 때 담의 수발을 들고 식량을 묘 앞까지 가져다 둔 사람은 그의 아들인 경황과 경씨 두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 김담은 아버지 묘 앞에 세울 비석을 석공에게 부탁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석공이 돌을 다듬고 깨려고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돌이 너무 단단하여 석공이 망치로 내리칠 때마다 정이 튀어올라 작업을 하지 못하였지요. 결국 석공은 김담을 찾아와 자초지종을 고하였답니다. 어르신, 소인 돌을 다루는 석공입니다만 부탁하신 비석을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돌이 딱딱하여 쇠정이 튀어올라 도저히 어르신께서 골라놓은 돌로는 기간 내에 비석을 완성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석공은 미안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이런 소리를 들은 김담은 석공의 일터를 찾아가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 돌을 끌어안고는 아버지에게 대하듯 대성통곡을 하며 말했답니다. 아버지, 제 정성이 부족하여 아버지 묘 앞에 세울 비석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 하니 이 어찌 불효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통곡할 정도로 김담의 깊은 효심이 하늘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으나 이 일이 있은 후 돌이 먹줄을 튀어놓은 대로 갈라져서 무사히 아버지의 묘소에 비석을 만들어 세웠다고 합니다. 성종 임금과 돈 뭉치. 옛날 성종 임금 시대에 이 임금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 차례 특별히 임시로 과거를 보는 것으로 이름이 났답니다. 성종 임금은 밤이 되면 백성과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서 서울 장안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였답니다. 어느 날 밤 남산 밑을 돌았지요. 남산 밑에는 남산골이라는 동네가 있었답니다. 이 동네는 벼슬도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선비들이 사는 동네였지요. 그 동네를 지나다가 어느 집에서 우는 소리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나고 있었답니다. 성종 임금은 이상하여 그 집에 들어가 보았답니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얀 영감은 울고 있고 젊은 남자 상제는 노래를 하고 젊은 여자 중은 춤을 추고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성종 임금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 영감이 울음을 그치고 말했지요. 저기 저 상복을 입고 노래를 하는 젊은 것은 이 늙은이의 자식이고 저 머리 깎고 춤을 추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이 늙은이는 작년에 아내를 잃고 금년에 환갑을 맞이하였는데 저것들이 아비를 위로하고 환갑잔치를 해준다고 저런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환갑잔치를 제대로 차릴 돈이 없어서 며느리는 머리를 깎아 팔아 약간의 음식을 장만하고 풍악을 울릴 수 없으니 아들은 노래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죽은 아내 생각도 나고 해서 그만 눈물이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지요. 노인의 말을 듣고 성종 임금도 가슴이 뻐근해지고 꼽끝이 찡해졌답니다. 이런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도와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지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대로 대궐로 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성종은 과거를 연다고 발표를 하였지요. 그리고 과거 글재를 상제는 노래하고 중은 춤을 추고 노인은 울고 있다 라는 이상한 글재로 내었지요.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은 그 글재를 보고 무슨 뜻인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써내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그 글재의 뜻을 알고 있어서 자기 아버지의 환갑 잔치의 모습을 써서 바쳤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지요. 성종 임금은 이렇게 해서 그 가난한 노인의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키고 벼슬을 시키어 잘 살게 하고 그 며느리는 효성이 지극한 여자라고 많은 상금을 주었답니다. 그 후 어느 날 밤 성종 임금은 또 여느 사람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서울 장안 거리를 돌아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골목길에 들어갔지요. 어떤 집의 문전에 까치집이 있는 나무에 남녀 두 사람이 올라가서 깍깍깍 하고
까치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성종 임금은 이것을 보고 가까이 갔지요. 여자는 무얼 잘못하다 들킨 사람처럼 나무에서 얼른 뛰어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남자도 어색한 듯 나무에서 내려왔지요. 남자는 40이 훨씬 넘어 보였답니다. 성종 임금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지요. 남자는 말하기가 거북한 듯 말했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과거를 여러 번 보았는데 복이 없는 탓인지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급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속담에 까치가 문 앞 나무에 까치집을 지으면 급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 문 앞에는 나무도 없고 하여 까치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까치집이 있는 나뭇가지를 끊어다 심고 거기 내외가 올라가서 까치 우는 신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꼴을 보여서 부끄럽습니다. 뭐 그리 부끄러워할 거 없소. 사람 팔자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덕분에 과거에 급제하게 될지 누가 아오? 이번에는 꼭 급제를 하겠지요. 열심히 공부나 해도. 성종 임금은 이렇게 말하고 갔답니다. 다음 날 성종 임금은 과거를 본다고 공고를 내었지요. 그리고 과거 글제를 사람과 까치라고 냈답니다. 과거 보러 온 선비들은 사람과 까치라는 글제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데 까치 집에 올라가서 까치가 우는 신용을 한 선비는 그 과거의 글제의 뜻을 알아서 자기 내외가 한 짓을 글로 잘 지어 바쳤답니다. 성종 임금은 그것을 보고 장원급제를 시키고 벼슬을 내렸지요. 그 뒤 성종 임금은 또 밤에 서울 거리를 돌아다녔답니다. 어느 집 앞에 가니 밤이 깊었는데 글을 열심히 읽고 있는 소리가 났지요. 그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었답니다. 이러한 집에서도 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성종 임금은 그 글을 읽는 사람을 보고 싶어 그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잘 때를 찾느라고 거리를 헤매다가 이 집에 불이 켜져 있어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그러니 그 집 주인은 하룻밤 재워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내일 아침 거리가 없어서 재울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성종 임금은 아침 염려는 하지 말고 그저 재워만 주면 된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주인은 그렇다면 들어와서 쉬라고 하였답니다. 성종 임금은 그 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나서 밤 늦도록 무엇을 읽느냐고 물었지요. 주역을 읽고 있다고 해서 몇 군데 어려운 것을 물어보니 그 주인은 묻는 데 따라 즉석에서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이 사람의 학식이 많은 것을 보고 성종 임금은 그동안 연구한 것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였지요. 주인은 휴지 같은 종이에다 써놓은 책 몇 권을 꺼내서 보였답니다. 성종 임금이 보니 그 글은 모두 명문이고 깊은 학식이 담겨 있었지요. 참 모두 옥 같은 명문이요. 그런데 주인장은 이렇게 학식도 많고 재주도 있고 글도 잘하면서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지 않고 어째서 이렇게 사시오? 예, 참 부끄럽습니다. 20살 때부터 과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복이 없어 한 번도 급제를 못하였지요. 그래서 지금은 보다시피 끼니를 잊기조차 어렵게 돼서 종이와 붓을 살 돈도 없거니와 입고 나갈 옷도 없고 신고 나갈 신도 없습니다. 이제
과거가 열린다 하여도 과거 볼 생각을 할 수 없지요. 성종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런 사람을 급제시키지 못하는 과거 제도가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지요. 성종 임금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주인장, 종이와 붓은 내가 대줄 터이니 과거나 한 번 더 보아보시오. 과거 급제하여 벼슬 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도 덕 좀 보게. 이렇게 말하며 농담조로 과거 볼 것을 권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고 다니던 약밥을 내어서 시장 한 대 이것이나 같이 먹자고 말했지요. 주인은 오랜만에 보는 음식이라 그 약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한참 있다가 성종 임금은 날이 어지간히 밝아왔으니 가야겠다고 일어섰답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을 벗어주면서 이것이라도 우선 입으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다음 날 신하를 시켜 종이와 신발을 보내주었답니다. 성종 임금은 대궐로 돌아와서 사흘 뒤 과거를 본다고 공포하였답니다. 다음 날 이 주인의 제자가 찾아와서 내일 과거가 열린다는 말을 하고 같이 가서 과거를 보자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젯밤 손님이 준 약밥을 먹고 그만 배탈이 나서 토하고 설사를 하여 몸을 일으킬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갈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자네 나가서 과거를 보게 하면서 밤에 다녀간 손님이 보내준 종이와 붓을 내주었답니다. 성종 임금은 과거 글자를 그 사람의 문집 안에 있는 글 중에서 제일 잘 지은 글로 뽑아서 내었지요. 그리고 자기가 보내준 종이에 그 글이 실린 답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과거 본 글들이 들어왔지요. 성종 임금은 보내준 종이에 눈여겨두었던 글이 들어와서 그것을 장원급제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그 글 임자를 불러들였지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50 넘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젊은 사람이었답니다. 할 수 없이 그 젊은이를 급제시키고 만나보았지요. 성종 임금은 그 답안을 젊은이에게 보이면서 이 글이 학생의 글인가? 라고 물었답니다. 답안은 제 답안입니다만 글은 선생의 글이옵니다. 그럼 그 선생은 어째서 과거를 보러 오지 아니했느냐? 예, 선생님은 그제 밤에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준 약밥을 먹고 오래간만에 먹은 음식이라 그만 배탈이 나서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못 왔습니다. 성종 임금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과거도 치르고 과거 글자도 그 사람의 글 가운데서 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준 약밥을 먹고 병이나 과거도 못 보고 딴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게 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더욱 불쌍해져서 그날 밤 문병을 갔답니다. 성종 임금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집을 나왔지요. 그리고 살림에 드는 비용과 약값에 쓰라는 뜻으로 밖에서 들 창문을 열고 그 사람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돈뭉치를 휙 던지고는 대궐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밤 성종 임금은 또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었답니다. 성종 임금은 그 집에 들어가서 어째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 집 사람들은 지난밤에 갑자기 큰 돈뭉치가 들창문으로 날아 들어와서 앓고 들어놓은 주인의 머리통을 때려서
골이 터져 죽었다고 말하며 어떤 몹쓸 도둑놈이 돈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곤졸들한테 들켜 창문을 열고 던진 개라고 하면서 돈을 던진 도둑놈을 원망하고 있었답니다. 성종 임금은 이런 말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생각에 잠겼지요.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는 기막힌 서러움을 가져다 주고 원한을 사게 되는구나. 복을 차지할 수 있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어도 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엉뚱하게 딴 사람만 좋은 꼴을 보게 되었군. 인간 세상이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힘이 따로 있는 것인가 보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